요즘 들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을 땐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젠 시간이 남아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 은퇴하면 하루가 길어질 줄 알았는데, 막상 부지런히 보내도 뭔가 허전한 그 기분.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채울까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무작정 바쁘게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마음이 공허해지는 순간이 찾아오죠. 많은 60대, 70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앞으로 남은 시간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영상의 첫 장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실제로 은퇴 직후 3개월 동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심리 변화를 겪습니다. 처음엔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지만 곧 내가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스며듭니다. 이런 감정은 특히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온 분일수록 강하게 나타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은퇴 연령은 약 60세이지만 기대 수명은 83세를 넘어섭니다. 즉, 20년 이상을 직장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기간 동안 무계획으로 지내면 생활 패턴이 무너지고 관계가 단절되며 건강까지 악화될 위험이 커집니다. 반면 미리 은퇴를 준비한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한 65세 은퇴자는 퇴직 5년 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요리교실에 다니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소규모 쿠킹 클래스를 열어 소득도 만들고 생활의 활력도 얻고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은퇴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계획했는가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노년을 맞이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여유와 웃음이 넘치는 시간을 보내지만 또 어떤 분은 불안과 후회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죠.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길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이나 돈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남는 노년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70세 이후에 비로소 시간이라는 선물을 온전히 받게 됩니다. 젊을 땐 늘 바쁘고 해야 할 일에 쫓기고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엔 시간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하루가 느리고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게 느껴지고 사람의 표정 하나가 오래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71세 김정수 씨는 젊었을 때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장에서 35년을 일했고 자녀 둘을 모두 대학까지 보냈죠. 퇴직하고 나니 이제 여유롭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간이 주어지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연락은 뜸해졌고 몸은 조금씩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잠이 깨서 시계를 보니 3시 20분이더랍니다. 이 시간에 깨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허무함이 밀려왔다고 해요. 그 순간 자신이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공허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70세 이후 가장 위험한 함정 중 하나는 바로 의미의 상실입니다. 몸은 아직 움직이지만 하루하루가 왜 흘러가는지 모르고 사람을 만나도 대화할 주제가 없고 하루 일과의 기대감이 없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마음이 먼저 병들고 몸이 따라 무너집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년기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습관이라고요. 매일 같은 시각에 일어나고 하루에 한 번은 밖에 나가 햇볕을 쬐고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삶의 엔진을 계속 돌려줍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3세 윤희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윤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5년간 거의 집 안에서만 지냈습니다. 시장도 배달로 모임도 모두 거절하고 TV 앞에서만 시간을 보냈죠. 처음에는 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유 모를 답답함이 쌓였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내가 이렇게 늙었나? 라는 생각이 번쩍 들더랍니다. 그때부터 매일 아침 20분씩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다가 같은 시간에 나오는 다른 사람과 눈이 마주쳤고 그 사람과 하루에 한마디씩 인사를 하게 되었죠. 몇 달 뒤 그 인사가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노년의 위험은 큰 실패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습관이 쌓여서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채우지 못하면 내일은 더 어려워진다. 혹시 지금 하루가 지루하고 사람을 만나기가 귀찮고 몸이 조금 무겁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경고 신호입니다. 몸이 불편해지기 전에, 마음이 먼저 병들기 전에 작은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변화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늘 아침에 창문을 열고 햇빛을 보고 전화 한 통을 걸고 짧게라도 대화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무엇을 더 가졌느냐보다 지금 가진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서 차이가 납니다. 건강, 돈, 집, 관계 이 모든 건 결국 살아있는 하루를 잘 쓰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만 있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고 있는 작은 선택들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바꿉니다. 아무도 대신 살아줄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길 바랍니다. 은퇴가 다가오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월급이나 출근길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익숙한 틀이 천천히 흐려집니다. 그 틀이 사라질 때 우리는 놀랍도록 무력해지고 선택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소한 일에도 자신감이 떨어지고 타인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이 장에서는 역할의 상실을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실생활의 여러 결정을 흔드는 구조적 위험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막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역할을 다시 설계할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전문가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역할을 직업 한 가지로만 정의하면 퇴직 후 큰 공백이 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자신이 가진 기술과 경험을 작은 역할들로 나눠 보십시오. 예를 들어 현장 관리 경험이 있다면 조언자, 일정 관리자, 도구, 수리자 같은 여러 이름을 붙여보는 겁니다. 이름을 붙이면 행동이 따라옵니다. 나는 더 이상 직장인이 아니다가 아니라 나는 동네의 작은 문제 해결사다라고 스스로 규정하면 하루의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둘째, 역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로 만들면 유지하기 쉽습니다. 하루 또는 한 달 단위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기획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동네 어린이와 함께 작은 기계 조립 프로젝트 진행하기, 계절별 가드닝 가이드북 만들기처럼 시작과 끝이 명확한 활동을 설계하면 책임감이 생기고 주변과의 연결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프로젝트를 공개적으로 약속하면 스스로 지키려는 동기도 생깁니다. 셋째,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멘토링 역할은 큰 보람과 실용적 가치를 동시에 줍니다. 젊은 세대가 필요로 하는 건 자격증이나 기술뿐 아니라 삶의 기초 운영 노하우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그 자체로 시장성이 있습니다. 동네 복지관이나 학교, 소규모 창업 카페 등에서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 멘토로 참여해 보십시오. 한 번의 만남이 아니라 꾸준한 관계가 쌓이면 여러분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습니다. 넷째, 창작과 기록은 정체성을 외부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소리로, 사진으로 남기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기억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역할에 가문의 기록자, 지역사회의 입상자이 생기기도 합니다. 간단한 팁은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문장이 쌓이면 작은 책 한 권이 되고 그 책은 다시 새로운 만남의 계기가 됩니다. 다섯째, 소유 중심의 정체성에서 기여 중심의 정체성으로 전환해 보십시오. 소유는 외부 조건에 민감하지만 기여는 행동과 관계로 만들어집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줄 수 있는 것이 더 오래 지속되는 자아를 만들어줍니다. 작은 재능이라도 누군가에게 나누면 그 순간에 새로운 역할이 생기고 그 역할은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여섯째, 디지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휴대폰 메신저 간단한 영상 촬영 등 기본 도구만 익혀도 역할 확장의 폭이 크게 넓어집니다. 온라인으로 소소한 지식을 나누거나 지역 모임을 조직하거나 손주와 소통하는 방식까지 달라집니다. 기술은 목적을 위한 도구일 뿐이니 배우는 과정에서 실패해도 된다고 스스로 허락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역할 재설계는 혼자서 완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도서관, 평생학습센터, 자치단체의 소규모 모임 등은 새로운 역할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안전한 무대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역할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작게 시작해서 사람들과의 반응을 보며 수정해 나가면 됩니다.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68세 박진호 씨는 퇴직 후 자신을 전직 기술자로만 규정하다가 혼란을 겪었습니다. 주변과 대화도 줄어들고 소소한 선택마다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러다 박 씨는 오래전 취미였던 목공을 주제로 지역 교실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의 참여자만 있었지만 점차 아이들을 위한 목공 체험과 고장난 가구를 수리해주는 수리교실로 확장되었습니다. 박 씨의 역할은 목수에서 기술 나눔 코디네이터로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과 영향력도 되찾으셨습니다. 무엇보다 박 씨는 누군가의 생활을 편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역할을 재설계하는 일은 인생의 작은 혁신입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 중 한 가지 행동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이름 하나가 쌓여 결국 새로운 삶의 틀이 됩니다. 지금 손에 잡히는 종이와 펜을 꺼내 오늘 당신이 맡고 싶은 작은 역할 하나를 적어보시는 것 어떠실까요? 은퇴 후 가장 빨리 변하는 건 사람 사이의 거리입니다. 직장이라는 무대가 사라지면 그 위에서 자연스럽게 오가던 인사잡담이 논이 한순간에 끊어집니다. 처음엔 조용함이 좋을 수 있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 한쪽에 빈틈이 생기죠. 그 빈틈은 외로움, 고립감, 심지어 건강 악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연결의 질입니다. 가까운 사람 몇 명과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만족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은퇴 이후 인간관계를 단순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재설계하는 전략을 다룹니다. 첫째, 관계를 자주 만나는 사람과 의미 있는 사람으로 구분해 보세요. 자주 만난다고 해서 꼭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1년에 한 번만 봐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필요하지만 에너지가 한정돼 있다면 의미 있는 사람에게 더 시간을 투자하는 편이 좋습니다. 둘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 때는 활동 중심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친해지고 싶어서 접근하면 서로 경계심이 생기지만 활동이라는 공통 목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예를 들어 걷기 모임, 독서 모임, 소규모 텃밭 가꾸기 같은 활동은 대화 주제가 계속 생기고 관계가 부드럽게 형성됩니다. 셋째, 관계의 너비보다 층위를 생각하세요. 지인, 친구, 동반자, 멘토, 후배처럼 층위를 나누면 각 관계에 필요한 시간과 감정, 에너지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하면 금방 지치고 오히려 깊은 연결을 유지할 힘이 사라집니다. 넷째, 갈등을 피하기보다 조기 조율을 하세요. 은퇴 이후에는 사소한 갈등도 오래갑니다. 만나야 할 이유가 줄어들다 보니 한번 틀어지면 관계 회복이 어렵죠. 그래서 작은 오해나 불편이 생겼을 때는 바로 풀어야 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태도가 관계 수명을 길게 만듭니다. 다섯째, 세대 간 관계를 의도적으로 포함시키세요. 비슷한 나이대와만 어울리면 대화 주제와 시각이 단조로워집니다. 젊은 세대와의 관계는 에너지를, 나이 많은 세대와의 관계는 지혜를 줍니다. 서로 다른 세대와 연결될수록 삶의 균형감이 커집니다. 여섯째, 디지털 관계도 생활에 편입시키세요. SNS, 영상통화, 온라인 모임은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게 해줍니다. 다만 디지털 관계는 깊이가 얕아지기 쉬우니 가능하다면 온라인에서 시작해 오프라인으로 이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부산의 62세 김은정 씨는 은퇴 후 친구 모임이 줄어들면서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참여한 마을 사진 기록 프로젝트를 계기로 사람들과의 연결이 다시 열렸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동네 구석구석을 기록하며 주민들과 대화가 늘었고 전혀 몰랐던 또래 친구와 20대 청년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지금 김 씨는 월 2회 모임을 주도하며 동네 기록가라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관계 재설계는 거창한 목표가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거나 짧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연결이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을 다시 지탱하는 튼튼한 인간관계의 지형이 완성됩니다. 은퇴 후 가장 흔하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돈 쓸 일도 줄었잖아.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의료비, 가족 지원, 생활비 상승은 오히려 부담을 키웁니다.
문제는 돈이 모자란 것보다 돈이 언제 어떻게 나갈지 모르는 불확실성입니다. 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곧 경제적 자유의 핵심입니다. 첫째, 고정비부터 줄이는 구조 만들기. 고정비는 매달 빠져나가는 생활비의 뿌리입니다. 주거비, 통신비, 보험료, 구독 서비스처럼 매달 자동으로 나가는 지출을 먼저 점검하세요. 한번 줄이면 매달 안 쓰고도 전략 효과가 누적됩니다. 예를 들어 주거 공간을 줄이거나 통신요금제를 조정하면 10년 동안 수천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둘째, 생활비의 계절 변동 관리. 많은 분들이 월 단위로만 예산을 세우지만 실제로 지출은 계절마다 달라집니다. 여름에는 냉방비, 여행비가, 겨울에는 난방비와 명절 지출이 큽니다. 계절별 예산을 미리 잡아두면 갑작스러운 지출에 덜 당황하게 됩니다. 셋째, 현금 흐름 다각화. 한 가지 수입원에 의존하면 작은 변화에도 불안이 커집니다. 연금이자임 대수익 취미 기반 소득 등 최소 23개의 흐름을 만들어 두세요. 예를 들어 집 일부를 단기 임대로 돌리거나 취미로 만든 제품을 온라인에 판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액이라도 여러 흐름이 있으면 마음의 안전망이 됩니다. 넷째, 지출보다 더 중요한 돈의 순서. 은퇴 자금에서 돈을 꺼내는 순서에 따라 세금과 자산 지속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 적게 붙는 계좌부터 인출하고 세금이 많이 붙는 자산은 최대한 뒤로 미루면 같은 금액으로도 훨씬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인출 순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건강을 경제 전략으로 보기. 은퇴 재정의 최대 변수는 의료비입니다. 정기검진, 예방치료, 생활습관 개선은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지출관리이기도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면 의료비뿐 아니라 돌봄 교통활동 제한으로 생기는 추가 비용도 줄어듭니다. 여섯째, 소비의 의미 재설계.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써야 할 때는 기꺼이 쓰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험, 교육, 인간관계에 쓰는 돈은 삶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우울고립 위험을 낮춥니다. 이 지출이 나를 성장시키거나 연결시켜 주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 소비의 질이 달라집니다. 재정 계획은 줄이는 것과 늘리는 것을 동시에 고민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가장 안정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은 최대 월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부부 모두 수령하면 생활비의 기본 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팔지 않고도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 수백만 원의 연금을 받으며 거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노인세액 공제, 의료비 공제, 경로우대 할인 등은 생활비 절감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부수입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소규모 창업, 재능 기반 서비스, 중고거래 등이 있습니다. 한 예로 68세 김 씨는 직접 뜨개질한 가방을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해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소득화하는 발상 전환입니다. 서울에 사는 65세 이성호 씨는 퇴직 직후 생활비를 줄이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죠. 그러다 그는 재무 상담을 통해 인출 순서를 재설계하고 취미였던 수제 양초를 소규모 온라인 판매로 연결했습니다. 그 결과 매달 15만 20만 원의 부가 수입이 생기고 불필요한 보험 2개를 해지해 고정비도 줄였습니다. 이후 이 씨는 매년 12회의 해외 소도시 여행을 즐길 정도로 재정과 마음 모두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그에게 자산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세요. 지난 3개월간의 지출 내역을 인쇄해 줄일 수 있는 고정비 3가지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 종이는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여는 첫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은퇴하면 이제 쉬어야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쉬기만 하면 금방 무료함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은퇴 후에도 지나치게 일에 매달리면 건강과 관계가 소홀해져서 또 다른 공허감이 생기죠. 결국 핵심은 일과 취미의 균형입니다. 첫째, 일은 목표보다 리듬을 위해 선택하세요. 은퇴 후의 일은 생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루와 주간의 흐름을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파트타임, 재능 기부,
프리랜서처럼 시간과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취미를 소비형에서 창조형으로 전환하세요. 보기 먹기 구경하기 중심의 취미는 즐겁지만 금방 질립니다. 만들기 배우기 나누기 같은 창조형 취미는 성취감과 자기 효능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사진 찍기 대신 사진 전시회를 열어보거나 요리를 배운 뒤 이웃에 나눠주는 식입니다. 셋째, 일과 취미의 경계를 부드럽게 흐리세요. 좋아하는 일이 소득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일에서 배운 것이 취미를 확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공 취미가 소규모 가구 제작으로 이어져 수익을 만들거나 강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넷째, 함께하는 취미를 한 가지 이상 두세요. 혼자 즐기는 취미도 좋지만 공동체 취미는 관계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합창단, 동호회, 지역 축제 준비 같은 활동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자연스럽게 확장시킵니다. 다섯째, 쉼도 일정에 넣으세요. 취미와 일이 너무 많아져도 피로가 쌓입니다.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을 만들어 에너지를 재충전하세요. 사례. 전북 완주의 60세 한상우 씨는 은퇴 후 목공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취미였지만 동네 아이들에게 목공 수업을 열고 직접 만든 가구를 판매하면서 소소한 수입이 생겼습니다. 일과 취미의 경계가 사라지자 하루하루의 만족도와 에너지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핵심 정리. 일은 생계보다 삶의 리듬을 위해. 취미는 창조형으로 확장. 일과 취미의 경계 허물기. 함께하는 취미 한 가지 이상. 쉼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의 작은 불씨가 되었길 바랍니다. 일과 취미의 균형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인생의 깊이를 만드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지혜여정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혜로운 여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